2010년 10월 27일 오전, 홍콩 에버딘 해변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한 남성이 바다 위에 이상한 물체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물 위에 떠있는 물체가 연 분홍색이라서 동물의 사체 같기도 하고 조형물 같기도 해 그 물체가 조금 더 가까이 해변 쪽으로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물체를 유심히 지켜보던 그는 그것이 동물이 아닌 한 구의 시신이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여성이 하얀색 티셔츠에 하반신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머리를 바닷속으로 처박은 채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암초나 해변 인근 바위에 긁힌 것 같은 상처들이 다수 있었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이나 발목, 그리고 몸에 칼에 찔리거나 밧줄로 졸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단순 실족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영안실에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가족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원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성의 몸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물건이 발견되지 않아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청에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며 신문기사에 올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은 여보, 이거 봐요. 이거 혹시 해옥이 아니에요? 뭐? 어디 봅시다. 키하고 머리하고 저 속옷, 그리고 해옥이가 어젯밤에 안 들어왔잖아요. 오늘 또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분명 해옥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요. 해옥의 부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신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영안실에 도착한 부부는 시신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딸이 맞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경위와 타살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변을 비관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마친 경찰들은 모두 돌아갔고 영안실 복도 의자에 앉은 부부는 울먹였습니다. 이 미친놈들 봐나. 멀쩡한 내 딸이 왜 그런 짓을 해? 이거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맞아요.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리고 어제 출근할 때 청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청바지가 그렇게 쉽게 바닷물에 쓸려 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글쎄, 해옥이가 어제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죠. 란컬풍에서 친구들 만나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 택시 타고 들어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란콰이풍이면 바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도시 한복판이 아니야. 가만. 그럼 해옥이가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택시를 탔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버스가 다닐 리는 없고 거리도 집에서 10km 정도나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해옥이가 탄 택시기사를 찾아서 그 기사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럼 해옥이가 바다로 갔는지 실제로 집으로 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부검해봅시다. 부검을요? 삼 일 후 경찰은 부모의 부탁으로 해옥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눈에 사망 전 타박산 혈흔이 있었으며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목에는 겉으로는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의 압박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바다에서 익사하기 전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팔다리를 쓸 수 없는 해옥의 숨이 붙어 있을 때 바다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시간은 2010년 10월 27일 새벽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통보받고 그제서야 그녀가 타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건은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옥의 부모 말로는 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란콰이퐁이었다고 하니까 그곳의 CCTV를 조사해보기로 하지. 그리고 택시 기사들에게 탑승한 승객 중에 해옥을 태웠는지도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해옥의 부모는 1997년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이주민으로 그들은 직장에서 설거지나 용역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힘들게 생활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해옥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직업 학원을 수료한 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해옥의 지인들을 찾아가 그녀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제네 씨, 야,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해옥 씨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니는 친구 해옥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해옥의 충격적인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옥 씨 부모님 말로는 아주 착하고 진실돼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해옥이가요? 누가 그래요? 혹시 해옥 씨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걔 완전 난잡하네요. 이 남자 저 남자 아주 이쪽 바닥에서는 유명한 애죠. 이놈 좀 만났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더 나올 게 없다 생각되면 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놈한테 붙어서 빨아먹고. 아, 해옥 씨가 그런 면이 있었나요? 해옥이가 왜 집에서 10km나 떨어진 란카이퐁에 와서 놀고 가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데요? 외국인 남자친구 꼬시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최근까지도 사귀고 있던 외국인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해옥이 목표가 외국인 남자 꼬셔서 시집가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국인 남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독일 사람인데요. 갑자기 베이징으로 발령이 나서 2010년 7월에 홍콩을 떠났어요. 형사는 친구들의 진술을 듣고 그럼 외국인 남자친구는 이번 사건과 거리가 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모든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에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럼 그 마지막 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안 했었나요? 뭐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택시 불러서 타고 갔어요. 저기 그런데요. 해옥이는 항상 타고 다니는 택시만 타고 다니거든요. 아니 그 항상 타는 택시만 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해옥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후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30여 명의 남성들과 사건 당일 술 마시며 접촉했던 남성 그리고 택시기사들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옥의 전 남자친구 아휘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옥과 연락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해옥이 가끔 택시를 탈 때나 한 번씩 연락해 손님으로 태운 적은 있어도 별도로 만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 아휘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그를 사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명의 남성을 조사하던 경찰은 원주총이라는 택시기사를 소환했습니다. 지종씨, 이 통화 기록을 보니까 혜옥씨하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데요. 혜옥씨를 어디다 내려줬나요? 그게 말이죠. 란콰이풍에서 출발해서 집에다 내려줬죠. 혜옥씨 집 근처 CCTV에는 당신 택시가 찍혀있는 영상이 없던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그녀가 매번 이동할 때마다 당신 택시를 타고 이동했던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운전만 했다고요. 경찰은 원 씨가 10월 26일 오후 8시 그리고 27일 오전 혜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일부러 문자를 계속 보내셨나봐요? 그리고 전직 해양경찰관이셨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테이블에 영상을 보여주며 2010년 10월 27일 새벽 5시에 당신이 지나간 장소를 추적해봤더니 해변가에서 차를 세우고 옆좌석에서 무언가를 내리더라고요. 그건 당신의 차량이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차량을 압수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은 지총이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관하면서 그들에게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내다 검거되어 징역 10개월을 살고 경찰에서 퇴출된 기록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자 지총의 택시 트렁크에서 혜옥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그녀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 섬유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조가 계속되자 심적 변화를 일으킨 지총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택시기사 지총은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른 택시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아가씨가 탑승했는데 어서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홍롱 스즈르커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총은 혜옥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지총의 우려와는 달리 그녀는 지총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었고 그럼 이쪽으로 술 마시러 자주 오시나 봐요. 네, 거의 매일 와요. 그럼 택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콜 치세요. 제가 바로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자주 타면 할인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총은 혜옥이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2010년 7월 4일 지총은 그녀의 호출을 받고 혜옥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란콰이퐁 사거리. 택시가 출발했으나 지총은 메타기를 올리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메타기 안 올려? 네, 단골 손님인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무료로 한 번씩 태워드려야 합죠. 아, 뭐야? 그럼 공짜로 태워준다고?
그렇다니까. 순간 해옥은 고개를 돌려 지총에게 너 그럼 혹시 돈도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나? 한 200만 원 정도? 남자친구하고 북경에 살림 차리기로 했는데 가전제품 살 돈이 모자라지 뭐야? 지총은 해옥이 남자친구라는 말에 기분이 상한 듯 잠시 머뭇거리며 그래, 뭐 빌려주지 뭐. 지총은 해옥에게 사귀어보자는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어 그녀를 영영 볼 수 없다는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게 말이지. 요즘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일단 필요하면 이자라도 나달이 줄게. 어때? 괜찮지? 그래. 그런데 지총은 망설이며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이자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나하고 관계해주면 안 될까? 뭐? 아니, 돈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겠다고? 해옥은 이동하는 택시 속에서 한참 동안 요즘 복잡한 돈 관계를 생각하더니 알았어. 대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음날 지총은 해옥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지총은 곧바로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입금했어. 우리 지금 만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타이왕회의 장례식장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일주일에 서너 번 관계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불타올랐고 해옥의 요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발할 테니까 집 앞으로 나와.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알았어. 그런데 이번부터는 추가로 돈을 좀 더 빌려줘야겠어. 아니, 돈을 빌려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알았어. 그건 알았으니까 일단 내려와봐. 지총은 해옥을 만날 때마다 50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오후 6시 지총은 평소와 같이 그녀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잠시 후 그녀가 지총의 택시에 올라타자 지총은 사이쾅의 인적이 드문 타이왕회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그곳에서 10여 차례 관계를 하며 지낸 곳이었지만 무덤이 있는 곳이라서 항상 돌발 상황에 경계하며 관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애정 행각으로 한참 달아오르자 해옥은 지총의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질주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해옥이 깜짝 놀라며 어머나! 그렇지 않아도 무덤 근처라 무서워서 긴장하고 관계하려던 차였는데 승용차가 굉음을 내고 달리자 그녀는 지총과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뭐야? 나 무서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오늘은 그만 가자. 뭐라고? 그냥 가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바지를 벗은 채 조수석에 앉은 해옥은 그동안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나 11월에 독일 들어가. 갑자기 독일이라니. 북경에 출장 가 있는 독일인 남자친구가 11월에 독일로 들어갔대. 그래서 말인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남자친구는 내가 은행에 빚진 거 모른단 말이야. 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동안 빌려간 돈이 얼만데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닥치고 떠나기 전에 빌려간 돈이나 내놔. 해옥은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는 지총의 말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지총은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해옥은 지총을 밀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총의 턱을 쳤는데 그녀에게 얼굴을 맞은 지총은 갑자기 돌변하며 이게 미쳤나. 지총은 멈추지 않고 그녀를 두들겨 팼습니다. 야, 사람 알기를 아주 못같이 하는 거야? 어? 네가 놀다 실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냐고. 지총의 구타가 10분 정도 지속될 무렵 그녀는 의식을 잃고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총은 그녀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그럴 바에야 죽어버려. 지총은 해옥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자 차 속에 벗어둔 청바지와 그녀의 소지품을 챙겨 트렁크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녀를 끄집어내 트렁크에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간 지총은 그녀를 바다에 집어던져버렸고 그녀의 소지품도 모두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원지총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생긴 사소한 다툼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욱하게 만드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며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는 지총이 주장하는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방적인 사랑이 만든 사건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원지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 수업을 듣던 중 양양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1976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에서 태어난 양양은 그날 이후 승무원이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 수차례 승무원 모집에 떨어지고 말았지만 결국 그녀는 승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3월 어느 날 샤먼에서 북경으로 출발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음료수를 준비하기 위해 승무원실이 분주했습니다. 무슨 음료 드릴까요? 주스 한 잔 주세요. 양양은 모든 승객들의 주문에 불만 한 번 표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주며 여기 담요 좀 갖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 후 양양은 담요를 가져왔고 주위에 떨고 있는 그녀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을 막아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하시고도 추우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양양은 그녀 위에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며 고마워요.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친절하고 예쁜 그녀를 한시도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가 올려져 있는 카트를 밀고 남성의 자리에 도착하자 어떤 음료로 드릴까요? 아, 음료요? 잼민은 신문을 한쪽으로 접으며 저 어떤 음료가 있나요? 주스, 커피,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저 혹시 술도 있나요? 네, 아, 그럼 맥주로 한 잔 주세요. 그 이후로도 잼민은 수차례 음료를 주문하며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북경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잼민은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양양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모두 내리자 잼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양양 씨한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양양은 30대 초반에 정장을 입고 스마트하게 생긴 그를 보고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원래 규정상 승객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 되는데요. 양양은 잼민에게 자신의 호출기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가 내릴 때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잼민은 평상시와 같이 직장으로 돌아갔고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잼민은 그녀가 적어준 메모지를 꺼내며 그녀의 호출기에 메시지를 남겨보았습니다. 양양 씨, 저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잼민은 그 이후로도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았던 잼민은 어느 곳에 가서든 그녀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미국 출장을 가서도 유럽 출장을 가서도 항상 그녀에게 안부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낸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메시지를 보냈던 잼민은 이번에도 그녀가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처럼 메시지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양양은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북경대학에 진학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양이 북경에 공부하러 간 사이 집에 두고 온 호출기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어머니는 호출기를 꺼내 도착한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딸이 북경으로 공부한다며 떠난 사이 도착해 있던 수많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 남성이 정말 딸 양양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잼민은 양양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전화번호 아니야? 그럼 그녀가 드디어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해준다는 건가? 잼민은 날아갈 것처럼 기쁜 마음에 전화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잼민은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화기에서 귀를 떼었다 붙이며 양양씨 맞으세요? 저는 양양이 어머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양양이는 북경대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집에 없어요. 그렇군요. 잼민은 실망한 말투로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우리 딸 전화번호가 말이죠. 그날 밤 잼민은 그녀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다행히 잼민도 북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차여서 그녀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1998년 3월 어느 날 북경대학교 여자기숙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기숙사에 양양 씨라고 있으면 좀 통화 좀 가능할까요? 잠시 후 기숙사에서 양양을 찾았는데 양양! 전화 받아! 전화요? 저한테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요. 저 여기에서 공부하는 건 어머니밖에 모르시는데. 양양은 잼민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자신에게 연락하고 찾아다녔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양, 그동안 잘 지냈어?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시고? 양양은 그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잼민은 북경대학교 정문에 고급차를 세워두고 정장을 차려입은 채 그녀를 기다렸고 학생들은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잼민의 낭만적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양양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잼민은 북경시내에 있는 명품관에 가서 그녀에게 수많은 명품을 사주며 사랑을 증명해 보였고 양양은 잼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마시다 보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기숙사 불편하지 않아? 내가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골든가든에 집 하나 얻어둘 테니까 나랑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자.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살자고? 결혼이야 뭐 어차피 자기 마음 편할 때 하면 되지. 그 전에 학업도 마쳐야 하고 직장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얼마 후 양양은 잼민이 마련한 집에 같이 살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양양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상하고 똑똑한 잼민이 청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이 잼민과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잼민의 호출기가 울렸고 잼민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호출기를 들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양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는 있었지만 한쪽 귀로 그가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미약하게 들리는 잼민의 통화 내용은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지. 여기 생활은 잘하고 있어. 밥도 잘 먹고. 알았어.
시간 될 때 다시 연락할게. 양양은 잼민이 사용하는 사투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대충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장실에 들어간 양양은 구토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양양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마음에 잼민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려 서프라이즈 해주기로 했습니다. 잼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야, 나 임신했어. 놀랬지? 우리 내일 혼인신고하러 가자. 그러나 술에 취해 있던 잼민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잼민은 소파에 서류 가방을 집어 던지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왜 날 거야? 잼민이 기뻐할 줄만 알고 임신 사실을 알린 양양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너무 당황하며 애 날 거냐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낳아야지.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잼민은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야,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뭔데? 아이씨, 나 사실은 장사의 아내하고 딸이 하나 있어. 뭐? 자기야, 농담이지? 그렇지?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산지는 오래됐고 뭐 워낙 어린 나이에 철없을 때 결혼했으니까. 아이, 그런데 비행기에서 너를 마주친 순간 절대로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있고 또 뭐? 아내가 있다고? 아이씨, 나도 와이프하고 헤어지려고 여러 번 생각해봤어. 아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너하고 같이 살면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와이프하고 정리할 동안만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자기야, 일단 내일은 산부인과 가서 정리하자.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만약 애를 먼저 낳아버리면 혼인신고도 못하고 내 앞에 우리 애기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양양은 잼민의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잼민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양양은 잼민이 자신과 결혼해서 살겠다는 말을 한 뒤 아무런 진전이 없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단판을 지을 테니 잼민에게 아내와 대면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잼민은 마지못해 양양을 차에 태우고 아내와 부모가 살고 있는 취저우로 차를 몰았습니다. 잼민이 낯선 여자와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와 가족들은
여보, 어서 오세요. 어서 오게라. 명절이 되어서나 이렇게 사위 얼굴을 보는구만 그래. 잼민의 아내는 남편을 뒤따라오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앉아서 설명을 좀 할게. 잼민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내는 너무 놀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양양은 잼민이 아내와 이혼 중이라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잼민의 집을 나와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양양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학기가 끝나는 대로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0년 4월)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스위스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양양이 전화를 받았으나 수화기 너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잘 지냈어? 누구신지? 나야. 아니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가버리는 건데. 양양은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더니 남성이 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이만 끊을게요. 잼민은 양양이 스위스에 공부하러 떠났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중국에서 스위스로 호텔이며 모텔, 학교 등에 수천 번 전화해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잼민이 양양을 찾기 위해 지불한 국제전화 통화료만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내 사랑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 사랑해. 양양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잼민이 비웠지만 수개월 동안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잼민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신을 잊지 못해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이번 학기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잼민과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2001년 4월 양양이 스위스에서 돌아오자 잼민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아내와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양양이 귀국한 후 잼민은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도 자주 하고 방문도 자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양양은 자신에게 관심이 적어진 잼민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던 저녁 잠자리에 들었던 잼민의 호출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호출기를 들고 양양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양양은 침대에 누워 두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로는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잼민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잼민은 이전과 똑같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자기도 잘 지내지? 나 이제 자려고.
그럼 나도 자기 생각하고 자려고 했지.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잖아. 모든 내용을 듣고 있던 양양은 처음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재미는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도 다른 여자가 있었고, 용서해달라며 빌고 사정해서 돌아와 보니 역시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양양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던 자세를 들어 비스듬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가슴팍으로 살짝 조였습니다. 다음 날 양양이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자 깜짝 놀란 잼미는 자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약속이 있어서. 자기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어? 그날 밤 양양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잼미는 화가 났는데, 야! 너 요즘 왜 그러는데? 남자 생겼어? 그래, 나 좋아한다는 남자가 생겨서 요즘 미칠 것 같다. 너 아주 미쳤구나.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너도 여자 있잖아. 잼미는 양양이 그동안 자신이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 어떤 년을 숨겨놓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너는 괜찮고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격하게 싸웠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양양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죽으라고! 어차피 그 버릇은 평생 가야 고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죽어! 그날 밤 양양은 잼민의 복부와 가슴, 목 등의 부위에 총 18개의 자상을 남겼습니다. 잼민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양양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 대사관을 기웃거렸고 캐나다로 도주하려던 양양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002년 9월 9일 북경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2003년 3월 13일에 항소했고 판사는 결혼을 앞둔 관계에서 동거인의 외도로 생긴 감정이 사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미루었습니다. 2004년 양양의 어머니가 딸을 면회하기 위해 처음 방문했고 사형을 앞둔 딸을 마주한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지병이 심해지며 관절 수술을 했던 터라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고 거동이 불편해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양양은 불편한 어머니의 곁에서 도와주지 못한 서러움에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단한 어머니를 본 순간 교도소에서 살아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교도소에서 독학으로 법을 공부해 재판에서 스스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0월 28일 그녀는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그리고 다시 징역 16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양양은 2017년 출소했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오후 11시 홍콩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구룡 오피스텔에 시신 있어요. 누가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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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시신이 오피스텔에 숨겨져 있다는 전화를 받고 조사를 안 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많은 오피스텔 방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오피스텔 방문해 거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외부분의 손잡이가 쇠사슬로 잠겨져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문이 잠겨있는 1208호 철문을 두드려 봤으나 집안 내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콩 구룡에 살고 있는 올해 34세인 류리지는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다툼이 잦아지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했고 집을 나온 그녀는 생계를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이 그렇듯 나이트클럽에서 댄스로 활약을 하다 보니 이상한 남성들이 접근을 많이 했고 그녀는 잘못하면 또다시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혼자 험한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주위에서는 젊은 나이가 아깝다며 재혼을 권유했고 리찌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진정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며 한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커피숍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커피숍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녀가 있는 쪽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선 로웨이원은 실례합니다. 스미스 소개로 나오게 된 로웨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리치 씨? 어머, 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소개팅 장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웨이원은 집기며 집안 물건 배치는 모두 리찌가 편한 대로 하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자기야, 그건 자기만 쓸 거니까 놓고 싶은 데다 놔. 그리고 전자제품도 자기가 사고 싶은 걸로 다 사. 자기는 참 여자 마음도 잘 아는 것 같아. 혹시 전직 선수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어? 이 남자가 아내한테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비록 두 사람 모두 이혼의 아픔은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보기 위해 신혼살림을 차린 두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웨이원은 이혼 경력이 4번이나 있는 아주 성격이 다혈질인 남성이었습니다. 이전에 같이 살던 부인들은 약물에 쩌들어 살고 난폭한 그의 성격을 맞춰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웨이원은 리찌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리찌 또한 손님들의 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클럽에서 약물에 쩌들어 살다 보니 약 기운이 떨어질 때는 항상 신경이 예민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신혼살림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로웨이어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루리지는 그 벌은 못 고친 거니? 치, 언제는 나만 사랑한다며. 에헤이, 오해야. 그냥 아는 여동생이라고. 너 내가 너 이러고 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전체한테 쫓겨났으면 정신 차리고 지금 살고 있는 부인한테나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년하고 붙어먹는 거야? 어허, 참 당신도 오해라니까. 아이, 그만하고 저녁이나 먹읍시다. 사람하고는 참. 에이. 다 큰 아들하고 딸 있는 사람이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애비가 저러는데 자식들이라고 뭘 보고 배우겠어? 아이, 그만하자니까. 왜 아무 일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들까지 들먹거리고 그러는 거야? 쥐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벌어먹고 사는 주제에. 야, 그러는 너는 남자 없냐? 내가 모르는 척하니까 그렇지. 너나 나나 밑바닥 인생 거기서 거기라고. 웨이원은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는 리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돈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일이 끊겼을 때 임대료며 공과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치가 여자 문제로 계속 자신을 괴롭히자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다가도 금세 풀리기도 했는데 자기야, 나 일 끝나고 자기 일하는데 놀러 가도 돼? 아무 때나 와. 화끈한 걸로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 그럼 홀딱쇼 하는 거야? 참, 하는 짓거리하고는. 너는 네 와이프가 사람 많은 데서 홀딱쇼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니? 아니, 아이, 참.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댄서들 보면 가끔 그런 거 하길래 그냥 해본 말이야. 웨이원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클럽 입구를 지나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번쩍이는 조명으로 눈이 부셨고 아슬아슬하게 옷을 걸친 여성들은 봉에 매달려 야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웨이원이 테이블에 앉자 그를 알아보는 웨이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제? 그래. 불타는 화덕구이도 잘 지내고 있었지? 네, 형님.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서비스니까요. 맥주 한잔 드시고 계세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웨이터가 돌아가자 가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야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웨이원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원희 씨 오셨어요. 웨이원은 예희 씨의 가슴을 힐끗 바라보며 아이고, 이거 갈수록 예뻐지시네요. 별 말씀을요. 다 화장빨에 조명빨이죠 뭐. 아이, 그래도 그 속 빠진 놈들은 그 화장빨에 넘어가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농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리찌도 테이블에 합석하며 세 사람의 대화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무대 준비를 하고 있던 예희 씨가 리찌에게
얘 리트 있잖아. 글쎄 주인집 놈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나 미칠 것 같아. 내가 돈 있어야지. 지금 당장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우와, 집주인이 정말 못됐다 얘. 준비도 안 됐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래? 그렇게 갑자기 올려버리면 어떡하라는 거니? 내 말은 그래서 말인다. 자기야, 내가 당장 갈 데가 없거든.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만 비워달래.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들어온다나 뭐 어쩐다. 그럼 나는 길바닥에 들어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하려고. 당분간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했어. 집 가면 바로 나갈게. 응? (2019년 2월 20일) 루리지는 친구 예이씨가 살 곳이 없다고 하자 남편과 상의한 후 예이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이씨가 신혼집에 들어오자 이제 12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세 사람이 살게 되었고, 그동안 조용했던 집안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이씨가 들어오면서 루리지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지가 잠시 외출하고 들어온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 남편과 예이씨가 단둘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분명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두 사람이 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남편의 바람기에 클럽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예이씨의 평상시 모습을 보아 두 사람은 자신이 외출했을 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지금은 비록 돈이 없어 같이 살고는 있지만 리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이자도 내야 하고 빌린 돈을 갚느라 돈이 남아있지 않아 리지가 외출하거나 출근할 때면 그녀 몰래 옷장을 뒤져 이 옷 저 옷을 거울에 대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리지의 옷장에서 못 보던 스커트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예이씨가 리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리지의 스커트를 입고 외출하려 하자 리지는 깜짝 놀라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안 벗어? 놀래라. 야, 내 옷 한 번 입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없는 사람 서로서 살겠니? 관 떨어질 뻔했다. 너 혹시 그 옷 우리 남편이 너 입으라고 줬니?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옷장에서 내가 그냥 꺼내 입었는데. 너 어제 나 일 나간 사이에 남편하고 잤지? 솔직히 말해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남편이랑 소파에서 잘 비비고 있더라. 왜? 나 없을 때 놀아나니까 짜릿하고 좋든? 심장이 쫄깃쫄깃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잘못 봤겠지. 이거 우리라고? 내 이것들이 그냥 확 죽여버리던지 하지. 루치는 친구 예이씨가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에 앓고 있었던 의부증이 다시 생겨 고통스러웠습니다. 혼자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우울해져 이불에 불을 붙여 창밖으로 던져버리는가 하면 우두커니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는 이제 외의원에게 향했습니다. 외의원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있던 그녀는 그래, 오늘은 또 어떤 년이랑 놀아나서
이제서야 돌아오셨나? 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퇴근했다고. 웨 의원은 리찌를 밀치며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리찌의 증상은 더욱 심해져 갔고 두 사람의 다툼은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잤냐고? 말하라고! 예희 씨는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리찌 몰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예희 씨는 리찌의 건강이 좋아지던지 두 사람의 부부싸움이 정리되던지 해야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저녁 예희 씨는 일단 친구 리찌의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짤 곳이 없어 리찌 몰래 로 의원에게 다시 돌아가도 되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웨 의원은 그녀의 상태가 심하니 당분간 집에 오지 말고 리찌가 회복되면 연락을 줄 테니 그때까지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참기 힘들었던 루리지는 창고에 숨겨놓았던 약물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끊었던 약물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약물에 손을 대자 이전에 경험이 있던 웨 의원도 그녀와 함께 약물에 취했는데 약에 취해 흐리멍텅한 눈으로 웨 의원에게 달려든 그녀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웨 의원은 비틀거리며 자기야,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리찌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싱크 뒤에 올려져 있던 그릇들을 모두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리찌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웨 의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년 만나지 말라고 했지. 웨 의원은 그녀의 지나친 행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먹으로 리찌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웨 의원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며 리찌를 두들겨 팼습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만하자고. 웨 의원은 발가벗은 그녀의 상체를 밧줄로 묶어 창틀에 묶어버렸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웨 의원은 그녀를 말리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웨 의원은 한 손으로 눈을 비비며 창틀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그녀의 몸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웨 의원은 창틀에 매달려 있는 아내를 끌어내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리찌의 머리에서 질퍽한 무엇인가가 끈적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웨 의원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이 무서워 손가락을 그녀 코에 대보았습니다. 리찌는 숨을 쉬지 않았는데 미치겠네. 도대체 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웨 의원은 어제 일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야? 벽과 천장에는 어젯밤 구타로 생긴 붉은색 혈흔이 튀어 있었고 주방에서 걸레를 가져온 웨 의원은
벽과 천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혈흔을 닦다 지친 그는 이대로 있다가는 시신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신을 토막낸다면 둔탁한 소리가 옆집에 울려 퍼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저렇게 큰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면 CCTV에 찍힐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씨, 미치겠네. 시신을 어디다 처리한다. 웨이원은 고개를 젖혀 천장을 바라보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침대를 바라보며 그렇지. 웨이원은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고 시신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트리스를 들어 올린 면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들어갈 것도 같은데. 웨이원은 시신을 사각진 나무틀과 침대 매트리스 사이 아래에 집어넣고 살짝 누워봤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웨이원은 하루 종일 어지럽혀진 집을 청소하다 보니 날이 새버렸고 짐을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던 그때 가만히 있어봐. 만약 이대로 집을 비워둔다면 리치 지인들이 찾아와서 리치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한다. 도망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웨이원은 집이 없어 떠들고 있는 예이 씨가 생각났습니다. 예씨.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 저요? 뭐 어떻게 지내긴요. 아주 죽을 맛으로 지내죠. 근데 왜요? 웨이원은 안심하듯 마른 침을 삼키며 다름이 아니라 리치하고 잠시 해외여행을 갈 거거든. 뭐라고요? 여행을 간다고요? 그럼 집이 비겠나요? 리치 한번 바꿔줘 보세요. 리치는 지금 바빠서 짐 싸느라 바빠서 통화는 못하고 그렇지 도착해서 연락을 바로 하라고 할게. 나 그럼 자기들 여행 가 있는 동안만이라 그 집에 잠깐만 지내면 안 될까? 한 번만 부탁하자. 웨이원은 그녀에게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덥석 물어준 예이 씨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거 그런 말이지. 리치가 알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집 열쇠를 발판 밑에다 두고 갈 테니까 집사람이나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여행 갔다고 말 잘 해주고. 알았지? 웨이원이 떠나고 예이 씨는 집에 들어와 드디어 혼자만의 집이 생겼다며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3월 17일 저녁, 예이 씨는 리치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체가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이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리치의 집에서 나갔고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이 웨이원을 추적하자 로웨이원은 이충이라는 여성과 오피스텔에 숨어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웨이원이 검거되자 수사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꺼내봤습니다. 그러자 시신에는
구타로 멍든 101개의 상처와 갈비뼈 14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두개골이 파열돼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여성 5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외 요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상아는 2005년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부모님과 함께 농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없는 살림에 공부를 시켜놨더니 무능력한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을 했는데 이를 참지 못한 상아는 병원에 취직한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찬밥도 막 가릴 때가 아니라고. 뭐든 좋으니까 일자리만 한번 알아봐. 내가 이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래, 알았어. 한번 알아는 볼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얼마 후 친구는 마침 거래처 병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일단 인사과 친구한테는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면 일단 계약직으로는 무조건 써줄 거야. 정말 고맙다 얘. 찌질해. 내가 이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런데 일은 뭐 하는 일이야? 너 전에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지. 나 뭐든지 할 거야. 친구가 소개시켜준 직장은 정저우시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의 인사과 사무실 업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일은 간단한 서류 정리와 잔심부름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상안에게도 그런 조건은 아주 만족할 만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해 친구가 말해준 정저우대학교 제1부속병원 인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상안은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병원에 취직하며 인사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인사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마침 인사부장인 팡웨이자오가 부장실에서 나오며 야자자, 이번에 우리 병원이 정저우 종합병원과 합병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업무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추가로 보충하게 되었으니까 신입사원들에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세요. 부장의 설명이 끝나자 과장은 새로 들어온 상안에게 만약 업무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장님을 찾아가 물어보면 된다며 귀뜸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참 사담이 끝나갈 무렵 인사부장인 자오가 상안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휴, 반가워요. 앞으로 일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저기 보이는 문 보이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부담 같은 건 갖지 마시고. 팡웨이자오는 1965년생으로 중국 하난성 쉬창시 위저우의 빈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저우 병문대학인 통지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서 근무를 했으나 4년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터라 병원 내에서는 유망한 닥터, 유능한 의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 후 상아는 자우의 서류 업무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했던 그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잦은 실수로 직장 내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 너 지금 일 시작한 지가 하루 이틀이냐? 그리고 설마 워드 PPT도 안 배우고 들어온 건 아니지? PP 뭐요?
삐삐삐. 아이 짜증나네 진짜. 너 이딴 거 일할 거면 직원이 상한에게 소리치며 혼내고 있던 그때 자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거 적당히들 하지.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운전 줄 알아? 자존심이 상한 상한은 풀이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거 상한 씨, 잠시 내 방으로 좀 들어오지. 상한은 곧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자오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는데 상한 씨, 그동안 내가 쭉 지켜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꽁 하고 있으면 너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이 참. 자, 이리 와서 여기 앉아봐요. 자오는 책상 의자를 끌어내 그녀를 본인 의자에 앉히며 아이, 괜찮아요. 여기 앉아봐요. 괜찮다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요. 상한은 마지못해 자오가 당겨놓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마주보며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 파일 열어서 서류 작성 한번 해봐요. 아니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영문키로 전환한 다음에 해야죠. 자, 다시 해봐요. 그게 아니라 자오는 상한이 앉아있는 의자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를 감싸는 듯한 자세로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해야지. 자오가 상한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자 상한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자오는 그녀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볼을 살짝 비비며 추가로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자오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상한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 자오는 상한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선생님 부르셨어요? 자오는 그녀 옆으로 달려가 자, 상한아,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미국에서 날아온 초콜릿이지. 어머, 뭐 이런 걸 다 주시고요. 이거 숨겨놨다가 너만 먹어. 알았지? 저만 주시는 거예요? 참, 당연하지. 내가 뭐하러 저런 찐따 같은 애들 걸 사오겠니? 우리 이쁜 상한이 것만 사왔지. 상한은 자오에게 받은 선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상한이 사무실에서 선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그녀가 들릴 만한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뭐 선생님 사모님하고 별거 하신다며? 이혼한 게 아니고 혼자 지내셔서 외로우시겠다. 하긴 뭐 외로우시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겠지 뭐. 하긴 뭐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직원들이 퇴근 준비로 분주한 오후 자. 주먹. 오늘은 팡 선생님 생일 파티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팀장이 직원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마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옷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팀장은 상한에게 다가오며 상한 씨. 네? 저 상한 씨는 오늘 꼭 참석을 해야 하니까 중간에 어디 다른 곳으로 새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지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상한은 볼이 빨개지며 네. (2006년 2월) 중국 춘절이 지나기 직전 자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병원 직원들은 그의 생일 파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고막이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불렀습니다. 야! 마셔! 원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다. 오빠도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취한 직원들은 몸을 가눌 수 없었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생님! 방 선생님! 벌써 취해서 쓰러지신 거야? 그런가 보네. 쟤는 또 왜 저래? 팀장은 간호사를 시켜 상한을 깨워보라고 했으나 그녀 또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터라 빨리 취하고 말았습니다. 팀장은 상한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모르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한씨! 좀 일어나 봐요. 미치겠네.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방 교수가 풀린 눈을 뜨며 얼른 그 상한 씨쯤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 택시 타는 곳까지만 데려다 줘. 취한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던 상한은 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한이 힘들게 눈을 떠보았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방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방 교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한을 지그시 바라보며 괜찮아. 우리 서로 원하던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상한은 눈을 뜨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상한은 옷이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녀 옆에 방 교수가 발가벗은 채 가지런히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젯밤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밀려오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녀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상한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방 교수는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방 교수는 옷을 벗은 채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상한을 보고 놀라는 척하며 상한아,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옷은 또 왜 벗고 있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도 알아야 달래줄 거 아니냐? 아닙니까? 교수님 생일 파티에 따라간 뒤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방 교수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아이고, 머리야. 근데 나도 어제 술을 너무 마시고 기억이 나지를 않네. 우리 둘이 그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부둥켜 안고 춤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 저는 몰라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방 교수는 깜짝 놀라며 에이, 그러지 말고 괜히 그런 거 알아보다가 잘못해서 경찰이 조사라도 하는 날에는 병원으로 찾아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도 병원에서 잘릴 텐데 그럼 상한 씨도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아이, 그럼 어떡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상한 씨를 정직원으로 시켜줄게요. 그럼 앞으로 직장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을 거고 직원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정직원이요? 그럼 그 약속 꼭 지키시는 거죠?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요. 분주한 병원에서 시작한 일과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고 내심 인사과에서 새로운 발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자 상한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한은 구 교수를 찾아갔는데 들어오세요. 교수님. 방위는 차트 작성을 멈추고 그래. 상한이 무슨 일이 있어? 교수님, 그게 저한테 정규직 약속하셨는데 아직 인사과에서 통보가 안 왔어요. 아이쿠야. 이거 내 정신 좀 봐라. 방 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그 인사과장 들어오라고 해. 방 교수는 인사과에 전화해 상한을 정규직으로 빨리 발령을 내달라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상한이 오늘 혹시 무슨 약속이 있나? 오늘이요? 아니, 없으면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지. 그리고 갈 때도 있고 해서 말이야. 얼마 후 상한은 정식 간호사로 발령이 나면서 간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자 간호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방 교수와 상한의 불륜관계를 캐내고 말았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두 사람의 사건으로 소란스러웠는데
얘도 참 상한이가 꼬리를 쳤겠지. 그 점잖은 교수님이 그랬겠니? 아니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겉은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속은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게 분명해. 사람 속을 알게 뭐야? 하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점잖은 양반이 어머니 놔두고 바람핀 거 보면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이야. 김태희하고 결혼하고 땡원주하고 바람핀다는 말이 딱 맞지 뭐야.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던 그녀는 점점 직원들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교수도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자신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상한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상한은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서러움을 들어줄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채팅방에 들어왔는데 님아! 반가! 안녕하세요. 님! 예쁘심? 네, 그냥 그래요. 님!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심? 제가 요즘에 안 좋은 일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수다나 떨려고 시작한 두 사람의 채팅은 그날 이후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참아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저를 병원에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아니, 그깟 놈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고요. 나 같으면 절대로 못 참죠. 두 사람은 채팅만 하다 진심을 담은 대화가 이어지더니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고 제젠왕은 아름다운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젠왕은 사랑에 빠졌고 이젠 컴퓨터가 아닌 실제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988년 4월 중국 화난성 싱양에서 태어난 제젠왕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었는데 공부에 별 소질이 없어 수업이 끝난 후 PC방 컴퓨터에 앉아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상아는 자신보다 5살 어린 지지앤왕과 사랑에 빠져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상한에게 미련이 남아있던 판 교수가 그녀를 불러 상한이, 저 요즘에 뭐하고 지내? 오늘 저녁에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할까? 이 술 한잔하고 우리 자주 가던 데도 한번 가보고 말이야. 저 약속 있어요. 판 교수는 상한이 당연히 자신의 데이트 약속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상한이 왜 그러는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야? 그런 건 아실 거 없고요.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그러다 후회할 거야. 얼마 후 상한은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그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 애낭에게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판 교수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말 있다고 하면서 그놈을 외진 곳으로 나오라고 할 테니까 자기는 거기서 숨어서 기다려. 알았어. 신호 주면 내가 그놈을 망치고 내리칠게.
상아는 방 교수가 눈치챌 수 없게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요. 며칠 동안 교수님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나도 상한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그래 주시겠어요? 아이,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지. 방 교수는 연구실에서 하던 일을 집어던지며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4시 방 교수가 타고 온 승용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상한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방 교수는 너무 반가워 차 속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했는데 상한이, 오랜만이지. 그때 상한은 미리 준비해둔 수술용 메스칼로 방 교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죽으라고.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니? 상한이 방 교수의 심장에 칼을 휘두르자 상한의 남자친구인 지지엔왕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그는 탑승하자마자 망치로 방 교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방 교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찰 중이던 경찰은 길가에 다 타버린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하고 차 속에서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 속에 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연락해 그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구상한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같이 준비한 그녀의 남자친구 지지엔왕을 검거했습니다. 2007년 2월 2일 정조법원은 두 사람의 첫 재판을 시작했고 2008년 9월 9일 허난성법원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08년 12월 12일 법원은 구상한의 사형을 집행하러 가던 도중 그녀의 남자친구 지지엔왕의 사형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자친구가 사형을 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